미국 주식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ETF 이제는 필수입니다. 생존입니다. 달러 자산 그리고 원화 자산으로 같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은 반드시 두 개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미국 주식 ETF를 꼭 배우라고 해요. 진짜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로서 글도 쓰고 주식 초보자, 입문자분들을 자신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중수 투자자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투자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윤타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제는 금융 투자 쪽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최근 앞으로도 어떤 팀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쪽이 이제 그 여당 그리고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 현재 민심도 그렇고 부동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반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투자로 이제 큰 시세 차익을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돼야지만 그게 크게 상승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고 이제 물가 상승률은 해지를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입지가 좋은 곳들이 주로 이제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사실 가장 핫한 미국 주식, 배당주 ETF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핫해지는데 사실 이제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이 용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종목부터 봅니다. 종목은 가장 작은 부분이거든요. 가장 맨 마지막 밑부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좀 교육을 할 때 쓰는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그거 포트폴리오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보면요. 요거 이제 그냥 교육용 자료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 청약통장, 채권, 보험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시해 주시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조금 깊게 공부하고 투자라는 건 사실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하는데 치매 걸릴 때까지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문기사에서 이때 올랐다 그때 공부하기에는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항상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오를 때는 공부할 시간이 아니고 판단할 시기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판단하는 시기죠. 공부하면 또 고점 잡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죠. 사실 개인의 어떤 삶이 너무 빡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유튜브에서 크게 되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미국 주식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ETF 이제는 필수입니다. 생존입니다. 더 자세하게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에요. 저도 일을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 뭘로 받죠? 원화로 받습니다. 원화는 지금 기축통화 순위에서 아예 순위권에 없고요. 기타 통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원화를 가지고 무역으로 쓰는 그런 나라는 한 개인가 두 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 임시처로 가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좀 핫한 이슈인 한미 달러 스워프 협상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민감하니까 여기에서는 좀 투자 쪽으로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이 달러 자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미국 주식과 ETF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 너 재테크 얼마 모았어 이러면은 옛날에는 나 그래도 지금 순자산으로는 한 1억 모았어. 부동산 끼고 그냥 자산으로는 10억 이렇게 모았어. 그죠? 사실 보면은 부동산으로 많이 하면은 순자산이 아닌 자산 10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출이 90%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순자산으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금융투자다 보니까 그래서 달러 자산 그리고 원화 자산으로 같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제 밸런싱, 리밸런싱도 해야 되고 더 크게 보면 채권과 주식, 부동산, 현금 또 금, 비트코인까지도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제가 저기 별표 3개 이렇게 쳐놓은 게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은 반드시 두 개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되고 공부하는데 크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제가 꼭 배우라고 하는 거는 미국 주식 ETF를 먼저 꼭 배우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쉽습니다. 진짜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가 일단 우상향입니다. 지금 현재 패권 국가인 미국이
이 패권국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어쨌든 경제 금융의 중심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뭐 알파벳, 구글,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한때 세계 시총 1등이었지만 지금 한 3등으로 밀려나 있는 애플, 그 외에 수많은 기업들이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세계를 정말 압도하고 중독시켜버리는 중독 기업입니다. 뭐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중독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네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SNS를 못 쓴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미국 기업에 이미 중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미국이 국방력, 우리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를 국방비에 써가지고 한때는 국방력이랑 이런 것들만 좀 강하게 있었고 달러 패권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 달러 패권에다가 국방력에다가 이런 중독 기업들, 세계를 다 중독시켜버리는 이런 글로벌 기업, 빅테크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 기술 이런 것들도 지금 더욱더 중심으로 있어서 앞으로도 미국이 패권국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 미국 주식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최근에 핫한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이 가장 발빠르게 했죠. 이런 부분 하면 조금 속상하긴 한데 한국 사람으로서 아직도 코인 관련, 비트코인 관련 ETF가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금융 어떤 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이게 그냥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뭐 알트코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비트코인 ETF도 없는 거는 사실 좀 아직도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암호화폐 쪽에서도 발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레치즈라는 그런 기업은 비트코인만 모아서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런 잘 나갈 때만 그러면 미국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계속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장 흑수저고, 이거 집중해 주세요. 이거 흑수저인데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고 우리가 역전을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공황입니다. 경제공황. 최근에 일어난 공황은 2020년도에 일어난 코로나 팬데믹 공황이죠. 그 뒤에 빵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부자된 사람, 그죠?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 그때는 뭐 이제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로 또 부자된 사람들이 빵빵 나왔잖아요. 항상 공황 이후에 대역전극을 펼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경제공황은 언젠간 나올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고 이게 업로딩이 되기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경제공황은 항상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경제공황은 지금까지는 10년 주기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금융시장이 좀 계속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주기가 짧아질 거라고 하는데 뭐 그건 모르는 거죠. 사실은 공황은 예측을 하기보다 그냥 대비만 하는 게 가장 좋아서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 주식이랑 ETF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패권 국가가 있는데요. 과거 역사 데이터만 보더라도 우리는 딱 알 수 있어요. 이거 지수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그리고 그 전에 있던 2000년도 나스닥 버블 때, 그때만 보더라도 미국이 한 20-30% 떨어지면은 한국은 반토막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50%가 지수가 코스피가 50% 떨어졌어요. 나스닥은 20% 떨어졌어요. 그 차이에만으로도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원화로 하면 되겠죠. 더군다나 심지어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달러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환차익이 나고요. 또 거기에서 많이 떨어진, 그래도 공황이 와도 펀더멘탈이 탄탄한 대한민국이 한 번에 무너지진 않아요. 제가 뒤쪽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런 유튜브나 SNS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제가 자세히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거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떠먹여주는 TV는 제가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제가 외부 채널은 아예 안 나갑니다. 한 군데도 안 나가요. 잘 오프라인만 하는데 근데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좀 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뒤에까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돌아와서 경제공황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덜 떨어져서 미국 달러 ETF를 하면 조금 떨어집니다. 원화는 더 많이 떨어지고 코스피 코스닥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공황에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거 이제 공황 프로세스라고 해요. 공황 프로세스. 내가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자산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해지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미국 재채기만 해도 우리나라 감기 걸린다.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자본시장법도 그렇고 어떤 금융 시스템, 자본주의 메커니즘 펀더멘탈이 아직은 미국 금융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개인 투자자, 기관, 외국인
경제적인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제 투자 마인드라든지 뭐 그런 걸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기술의 발전보다 이제 우리의 정신 그런 의식이 따라가지 못해서 갭이 나온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래도 일단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 ETF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노동을 했는데 달러로 만약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니까 뭐 번역 일 하시는 분들은 뭐 유로화도 받으시고, 옛날에 제가 막 5, 6년 전에 막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원화도 받고 유로화도 받고 달러도 받는데 뭐 그런 분들은 특별한 예고, 대부분 우리가 원화를 받잖아요. 노동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은 달러 자산을 확보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공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그래서 미국 주식 ETF는 반드시 꼭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ETF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ETF나 미국 주식 할 때 머리 쓰지 말라고. ETF 배운 지 특히 미국 ETF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가지고 한 달도 안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머리 쓰지 마라. 매뉴얼대로만 하면 된다. 지금 세계 시가총액 1등 엔비디아 있잖아요. 진짜로 본사 어딘지 저 모릅니다. 근데 엔비디아로 계속 수익을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뭐 블랙웰이라든지 뭐 그런 메모리 칩을 안다고 해서 수익이 더 잘 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엔 매뉴얼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걸 안다고 해도 주가 상승 하락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의 기준이니까 뭐 이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한 달도 안 된 분들도 어떻게 좀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 투자에도 매뉴얼이나 공식이 있나요? 매뉴얼만 배우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매뉴얼만 있어도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수익화 과정인데요. 수익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화 과정입니다. 매수, 익절, 손절, 매매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난이도를 확 높이는데, 종목 선정에 있어서 삼박자 분석이라고 삼박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차트, 그리고 재무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난이도가 너무 높죠. 특히 재료 분석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배운다고 되는 영역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고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옆에 빨간색으로 다 막 별표를 쳐놨잖아요. 계좌 관리를. 저는 계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좌 관리. 여기에서 계좌 관리에 대한 팁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매법이냐 또는 분석 방법이냐 계좌 관리냐, 저는 계좌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중 배정만 잘 지켜도 국내 주식으로는 크게 돈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요거 잠깐 세지만 요거 그래도 이야기 드릴게요.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진짜입니다. 국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전 무조건 비중 배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중 배정이 뭐냐면은 내가 한 종목에 얼마를 들어갈지, 그리고 내가 몇 개의 종목을 할지, 그거거든요. 사실은 뭐 부동산으로 집으로 치자면은 방 3개에 뭐 화장실 2개를 할지, 뭐 방 2개 큰 거 2개를 하고 화장실 1개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중, 어떤 방은 좀 더 넓을 수 있고 작은 방은 좀 더 작을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균등 비중으로 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 하면 뭐 200, 200, 200, 200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건 뭐 본인이 뭐 어떤 테마에 따라 가중도를 바꿀 수는 있긴 합니다. 이 비중 배정에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국내 주식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현금 50%입니다. 내가 1000만 원 하면요 500만 원만 현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투자금 500만 원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현금 500만 원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 바꿔줄 겁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면 끝도 없는데,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뭐 무료로도 올리고 카페 게시판으로도 했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왜 현금 50%가 국내 주식에선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하락장과 횡보장이 너무 잦아요. 한번 봐볼게요. 과거에 우리 1998년 IMF라고 잘 알려져 있는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경제 공황이라고 안 합니다.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디프레션이 아니고 리세션이거든요. 사실 IMF라는 표현은 사실 좀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한 거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입니다. 서구권에서 동아시아의 금융 개방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침투를 한 거죠. 그냥 IMF라고 하고,
기업의 방만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한 확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지만 모든 어떠한 사건에는 저는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크리티컬하냐 안 크리티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크리티컬한 부분은요 사실은 서구권의 자본시장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수출 위주의 나라였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좀 아주 민감한 한미 달러 스와프도 거기에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97, 98년도에 일어났지만 경제공황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거 겪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도 겪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겪지 않았어요. 중국도 그때 미국의 무기를 사면서 겪지 않았고요. 홍콩은 그때 아마 하버드 금융학과 출신의 그 총리인가 대통령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워낙 금융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방어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도 좋지 않았고 실력도 좋지 않은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외환위기가 왔는데요. 그것만으로 끝이냐? 2000년 나스닥 버블, 2000년도 초반에 나스닥 IT 버블, 그때도 공황 때도 우리는 또 폭락을 맞았죠. 또 우리 또 그리고 끝이었나요? 우리 자체만으로 또 2002년 LG카드 신용카드 대란 사태 기억나시나요? LG카드 없어지고 또 우리나라만 발생한 거. 그리고 또 금융위기가 옵니다. 왜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현금 50%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자잘자잘한 하락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큼직큼직한 거고요. 거기다 금융위기 또 오면은 또 폭락이 오고요. 그리고 나서도 자잘자잘한 거 계속 나오죠. 코로나 공황도 있고 그전에도 있고 뭐 2019년 한미 지소미아 협상으로 해서 그때 반일불매 운동주 관련해서 막 올랐을 때도 그때도 또 하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1기,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금리 인상 1차 때, 2차 때, 3차 때 했을 때도 그때도 폭락이 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공황이 왔고요. 최근에 대한민국이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떨어졌죠. 러시아보다 전쟁하는 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원 빈곤 국가니까요. 수출 위주의 나라니까요. 자, 여기까지 설명해도 충분한데 2023년도 말 기억나시나요? 부동산 PF 사태? 예, 그것도 있어요. 수없이 하락장과 횡보장이 가득 있는 곳에서 박앤세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현금 50%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돈 정말 많이 아꼈다고 생각해요. 왜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이 없는지 이제 아시겠죠? 부동산이 더 많은 이유가 사실 부동산은 버틸 수밖에 없잖아요. 대출도 갚아야 되고 어떻게든. 근데 주식은 손가락만 누르면은 손절을 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사실 그렇잖아요. 뒤에서도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국내 주식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면은 국내 주식은 장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대부분은 불가능해요. 물론 부자는 가능해요. 그런데 대부분 90%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조업이고 그리고 경기 순환을 타는 곳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데 10년 동안 계속 있으면은 제자리일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돈이 필요하면요. 우리는 어쨌든 황금성이 높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험을 해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험은 제일 마지막에 금융상품에서 마지막에 해약해야 되는 겁니다. 황금성이 있는 것들. 그래서 국내 주식을 할 때는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잖아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비중 배정. 거기서 핵심은 현금 50%. 1000만 원 하면 얼마? 500만 원은 CMA 두거나 예수금으로 하거나 그렇게만 해주셔도 이 시스템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락장이나 또는 폭락이 오더라도 든든합니다. 왜? 절반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물타기가 가능하겠죠. 현금이 없으면요. 물타기를 하지 못하고 추가 매수를 못하면은 재미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있으면 재밌죠. 내가 한 주 샀는데 반토막 나봐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공부할 맛 나지. 근데 내가 1000만 원 하는데 900만 원 사고 100만 원으로는 물타기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은 꼭 이 공황, 하락장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멘징, 그리고 비중 배정, 현금, 특히 물타기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주식의 최고의 호재는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싸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현금 50%라는 시스템 하나만 하시면 되고 내가 막 투자하다 보면 막 이런 거 예수금 생각 못 하니까 CMA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미국 레버리지 ETF는요 진짜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종목 선정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정말
너무 좋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빅테크 기업, 세상을 지배한 중독하는 기업들이 수없이 상장돼 있는데, 물론 국내 지수 ETF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미국 ETF는요, 저는 무조건 2배수, 3배수만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큰 진짜 공룡급, 매머드급 기업의 주가가 원래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재미없게. 추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 사람들 그거 좀 잘 맞지도 않고, 우리는 어쨌든 돈이 필요한 대부분의 개인 투자는 빠르게 순환율을 높여서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ETF입니다. 개별 주식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엔비디아 이런 개별 주식 아니고 ETF를 말합니다. 레버리지 ETF를 말하는데, 이런 큰 기업의 주가가 변동성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사이클을 잘 잡아야 돼요. 추세를.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반도체 오랫동안 하락했던 것들을 이렇게 추세로 올라가면서 이때 이제 여기에서 타면 되는 건데, 미국 레버리지 ETF는 이렇게 큰 종목들이 변동성까지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밌으려면 수익이 나야겠죠. 그럼 얼마나 쉽냐? 제가 지금 한 달 안 됐는데, 한 달 안 되신 분들이 최근에 한 8분 정도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투자자 모임의 커뮤니티에 그 월천클럽이라고 있는데, 중국 분이 계십니다. 중국 분이 3분이거든요. 그리고 60대 후반이세요. 한 분은 다 5, 60대인데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인텔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또 수익 났다고 이제 인증하고 그러셨는데, 한번 자료 한번 보면은 이분도 50대 분이시고 이렇게 좀 운송업 하시면서 3교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매뉴얼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매뉴얼이 안 되면은 그 매뉴얼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익명 설문지로 좀 컴플레인을 걸어도 좋고 질문을 해도 좋다고 했거든요. 무조건 매뉴얼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그냥 해외주식 ETF. 사실 조금 너무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운 분이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근데 미국 레버리지 ETF는 너무 재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시가총액 작은 소형주들, 테마주들은, 계잡주들은 공시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편하다 이거지. 더군다나 좀 그것도 매력적인 것 같아.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고, 사실은 아침에 바쁘잖아요, 회사원분들은. 근데 요거는 10시 반에, 우리가 서머타임 때는 10시 반부터 하니까 딱 1시간만 하고, 딱 자동 매수나 그리고 알람 기능을 통해서 잠들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수익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최근에 옛날 뭐 잘된 수익 인증 갖고 온 게 아니고요. 다 한 달 안 되신 분들이 최근에 올렸던 것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수익 인증이 사실 너무 많아서.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요것도 뭐 다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되고요. 3개월 정도 되셨네요, 이분은. 네, 그냥 무조건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거의 일주일, 2주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이거 기간 손절했어요. 네, 딱 빠르게 하거든요. 저희가 거래일을 5거래일, 7거래일 이렇게 오래 보지 딱 일주일 안에 끝냅니다. 그래서 빠르게 순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도 너무 깔끔하게 이루어지고요. 손절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저는 손익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많이 얻으면 돼요. 100점 100승을 했다? 그런 사람들 다 물려있을걸요? 100점 100승은 없습니다. 항상 손익비를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빨리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 스윙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합니다. 기간 손절이기 때문에 손실률도 크지 않죠. 기간 손절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왔죠. 이걸 기간 손절이라고요. 수익이 났지만 우리의 익절 기준이 안 됐거든요. 익절 기준은 이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5% 이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그 수익점이 안 되더라도 기간이 되면 그냥 손절을 해버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매뉴얼대로. 저는 한 달 안 되신 분들도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미국 ETF로 먼저 수익이 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인드책, 우리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좋은 분들 정말 많아요. 투자책 정말 많지만 수익이 나야지 마인드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결국에는 시장 하락, 내가 산 주식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심경 마인드, 그거를 직접 느끼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책을 많이 보는 그런 박사들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인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받고 다 최근입니다. 그래서 뭐 자랑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제 말에 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더 보고 싶으시면은 저기 네이버 카페 투자자 트레이닝 캠프 있으니까 거기서 다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회원분들이 100%다 올립니다. 저희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다 오프라인에서만 해가지고 뭐 다 그 직업이라든지 뭐 다 알아요. 국적도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 3명,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매뉴얼만 배우고 그대로 하면 되나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트럼프 위기가 집권하면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버블의 전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 상승세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버블이다, 뭐 고점이다, AI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러는데요. 강남 아파트 고점 있나요?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겁니다. 공항이 터져서 설령 반토막이 되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버블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식의 특징이 항상 물어봐요. 첫 번째,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배울 때는 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오르지 않고 내릴 때는 이상하다고 하고,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성질이 있어서 당연한 겁니다. 버블도 당연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버블이 필수고요.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간의 욕망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버블이요, 결국에는 강한 상승을 이끌어줘요. 지금 미국 시장에 버블이 끼어 있냐? 네, 끼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저점과 고점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빨리 파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포모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거지만 그것도 매뉴얼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나스닥 지수라든지 뭐 빅스 지수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공황 시그널, 하락 시그널의 매뉴얼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은 내가 한 100만 원 벌었어. 그냥 하락 한번 맞고 20만 원, 20만 원 주고 나오면 됩니다. 끝에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이걸 계속 있으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상승세 어떻게 보냐?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냥 계속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계속 이 버블은 계속 갈 거다. 끝이 없습니다. 버블의 끝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최근 제가 작년 10월부터 금값을 얘기했는데, 금도 또 뒤에서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금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금값은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수하면은 안 돼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2차전지 막 고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막 상장 폐지 당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영상 다 보고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큰 방향성의 추세는 금은 전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버블은 앞으로도 계속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무너지지 않는 한 버블은 항상 있으니까요. 이 버블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공황 하락장에 대한 매뉴얼만 있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앞서서 어떤 공황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달러 자산 확보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조금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보신 분들은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풀면서 갑니다. 막 다 숨기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너무 막 이게 다 여기에서 증명을 하고 그러기에는 또 세계관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제가 온라인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풀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영상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테마형, 고배당, 월배당 등 ETF는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거 질문지를 이렇게 주셨을 때 이거 피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그 책이 출간됐을 때 다른 대형 유튜브 출연했을 때는 요거를 거의 다 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유형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사실 자기의 생애 주기, 내가 뭐 은퇴 직전이라든지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이제 아이를 앞두고 있다든지 자산 상태, 뭐 결혼 유무, 자녀 유무에 따라 사실은 상품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피지기보다 저는 지기지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상태를 알고 내가 필요한 것을 맞춰서 상품을 골라야 되는데, 상품이 좋은 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품이 좋고 나쁘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쁜 상품을 하면은 그거는
인가시킨 금융감독원의 문제라는 건데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해서 어떤 게 막 유망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정말 민감한 주제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좋아하는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배당주 투자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배당주 투자는 공황이 약합니다. 물론 배당주뿐만 아니라 가치주, 성장주, 부동산, 채권 다 박살이 나는 게 공황인데요. 배당주 투자자의 목적은 사실 시세 차익도 있긴 하겠지만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을 가지고 생활비로 충당하는 것인데 이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도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의 대부분은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시세 차익, 즉 주가가 회복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있던 배당주 관련 차트들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 주가가 회복하는 일이 없다면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어느 정도 은퇴를 앞둔 사람이거나 또는 세금적인 부분, 자산 리밸런싱을 위해서라면 모를까, 저는 그리고 어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배당주보다는 저는 차라리 가치주 쪽에서 찾아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가치주는 또 공황이 또 강하고요. 다시 주가가 회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배당형이라든지 고배당형 상품은요, 공황이 온다면은 결국에는 내 원금을 미리 뽑아서 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워낙 요즘에 현금 흐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작용을 하고 특히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조금 제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2030 특히 MZ분들에게 많이 좀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또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하향을 가고 자본소득으로 가잖아요. 노동소득보다는 이렇게. 근데 저는 MZ분들은 변동성이 있고 그리고 시세 차익이 있는 곳을 해서 목돈을 극대화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공황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항상 자산을 지키는 거를 최우선시하는 약간 쫄보토기 투자자인데요. 저는 큰 수익을 한 방에 홈런을 치라고 안 해요. 그냥 수익을 계속 연속적으로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면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사람의 의견에 있다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투자는 사실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막 뭐라고 하면서 댓글로 싸우면은 감정 낭비, 시간 낭비 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사실 그랬어요. 막 오히려 막 내가 옳은데 막 이러면서 막 거기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적도 있는데 그렇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좀 사실 배당주 관련 책도 서점에 좀 많이 깔려 있고 워낙 영상도 많고 해서 사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용기 내서 저도 그래도 우리 떠먹여주는 TV에는 그래도 나름 떠먹여줘야 되니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이렇게 걸러 들을 건 걸러 들으시고 필요한 거라면은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와 SNS에 넘쳐나는 투자 정보들이 넘치는 시대인데요. 어떤 정보를 신뢰해야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민감하고 저도 힘이 없는 개인 투자자라서 오프라인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유튜브에 있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유튜브로 볼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인데 10%면은 500만이고요. 1%면은 50만입니다. 근데 50만 명이 이렇게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들로 이렇게 다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막 주식 투자 성공하고 부동산 투자 성공하고 사업 성공하시는 분들이 50만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채널 인터뷰도 있고 이러지만 5만 명 될까요? 5만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천 명 될까요? 그 5천 명들이 또 어떤 선으로 계속 성공을 거둬서 선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도 또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것들만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특수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편성도 있겠지만 특수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걸러서 보시면 되고,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해요. 저 사람을 롤모델로 삼기보다 일단 주변 지인들, 가족들 중에서 투자 제일 짱 먹으라고, 그게 현실적인 목표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기부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저는 메신저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메신저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유튜브보다는 이제 글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메신저인데, 특히 오프라인으로 좀 하는 편인데, 우리 메신저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론도 그렇잖아요. 그 기자님들이나 또 유튜브 어떤 전달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핫 이슈가 되는 것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트래픽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그로 인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들의 본업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대표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사이버레카도 남의 아픔이나 남의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악플러도 요즘에는 보면은 악플러들도 집단적으로 알바를 하고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그것도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하는 것보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론들 기사를 볼 때도, 신문 기사를 볼 때도 막 이런 기사 왜 써? 왜 어그로성 기사를 왜 써? 막 감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역할을 맡았구나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언론사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딱 보는 것만 해놓거든요. 필터링을 다 해놓고. 유튜브는 아예 알고리즘이 안 나옵니다. 유튜브 딱 키면 아무 화면도 안 나와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런 유튜브 메신저들, 그죠? 그걸 좀 저를 잘 파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투자라는 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도 근데 제가 이 영상을 할 때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 시간이 좀 지나도 계속 보면은 도움이 되는 영상을, 그래도 제 그런 컨텐츠를,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투자 정보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많이 일어나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작은 이슈들에 대한 거는. 그래서 본질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특정 다수한테 투자 정보가 가는 거는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자는 앞으로도 적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적지만, 지금도 적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을까요? 이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지배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많아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진입장벽을 점점 높일까요? 우리가 나왔던 학교가 막 더 들어가기가 쉬운 것보다 내가 졸업한 학교가 이제 들어가기 힘들 때, 이때 기분 좋잖아요. 내가 딴 자격증이 지금 흔히 말해서 조금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따는 것보다 어려워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입장벽을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짜로 어떤 알고리즘이나 내가 원치 않는 거에 의해서 얻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좀 유의해서, 좀 걸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유튜브랑 SNS 다 끊으라고 합니다. 6개월 동안 다 싹 다 끊으라 그래요. 그냥 어차피 나한테 배울 거면은, 나의 가치관과 결을 팔로잉 할 거면은 이것만 하나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계발책 사실 수십 권 수백 권 본다고 해서 내 몸에 체득화가 하나도 안 돼 있다면은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책도 전투 독서를 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워낙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지랖이 되게 넓었어요. 미련했어요. 과거에 집착하고. 미련한 사람은 투자를 잘 못하거든요. 현재를 보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미련함을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찾다가, 그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 그거 11개월 동안 읽었습니다. 11개월 동안 한 문장 보고 실행하고, 한 문장 보고 실행하면서 11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게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그러면서 좀 인간관계도 많이 정리가 됐는데, 그때에 비해서 정말 너무 저의 가치관과 결에 맞는 사람들만 남다 보니까 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책을 막 한 달에 30권 보고,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저는 딱 제대로 된 거 하나, 원싱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원싱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포모 현상 때문에 내가 저 정보를 모르면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오징어 게임 2 안 보면 막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내 통장 잔고에 문제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 2 안 봐도. 엔비디아 투자 안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쳐나는 이 투자 정보 홍수의 시대인데, 어떤 정보를 빨리 받을까가 아니고 어떤 정보를 거를지, 이걸 정보라고 안 하고 첩보라고 하거든요. 군대에서는 첩보, 방해가 되는 거, 가짜 정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를 오히려 필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시스템을 일단 먼저 갖추게 만들어요. 저는 열정, 의지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심삼일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시스템, 환경, 루틴, 부자는 습관으로 승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자신 없어요. 알고리즘 뜨면은. 그래서 아예 알고리즘 안 뜨게 만들었고, 아예 저도 악플이나 댓글들 너무 궁금해서 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볼 수 있게 다 이렇게 좀 직원들에게 아웃소싱 했습니다. 절대 안 봅니다. 설문지도 질문지 받을 때도 전 다 익명 설문지로 받아요. 왜냐면 누가 질문했는지 알면은 사실은 질문들이 다 좋진 않거든. 예, 우문현답은 현실에 없어요. 우문현답은 사실은 돈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익명 설문지로 해요. 그럼 메시지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게 저를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스스로 시스템에 넣어요. 뭐 강제성도 있고 선언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시스템적으로 좀 뭐 SNS나 유튜브 쪽 이렇게 세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실은 뭐 한미 스와프 협상 공부하려다가 다른 걸로 새잖아요. 자꾸 다른 걸로 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만 줄여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복잡해요. 공황 올 것 같아요. 정말 머릿속이 정리해야 돼요. 차분하게. 저는 그래서 꼭 요즘에는 투자 공부할 때 뭐 노트북이나 PC에서 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스마트폰 덮어놓고 그냥 일단 떠오르는 것들 먼저 이렇게 종이에 적은 다음에 생각 끝나면 그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서 투자 공부를 하거든요. 사실 투자 공부도 뭐 이렇게 각 잡고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 보유 종목 보고 그거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만 공부해도 되고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신은 인간에게 누구나 다 24시간을 제공합니다. 시간은요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좀 아침에 특히 우리 대변 타이밍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길게 이렇게 뭐 있을 수도 있고 대기하잖아요. 그때 그 짬나는 시간에 공부하고요. 커피물 내리면서 하고요. 저는 짬나는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몰입력이 좋더라고요. ADHD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짬나는 시간에 오늘도 촬영장에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업무 거의 다 했어요. 사실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또 그 출퇴근길에 지옥철이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업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S 활용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요즘에는 직장인분들이나 저와 같은 어떤 이렇게 업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직장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자기 투자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전달하는 건 또 다른데 그래서 SN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때 그 나와 가치관과 결이 비슷한 사람들을 레퍼런스를 찾는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나랑 가치관과 결이 맞는 사람들을 SNS에 보고 그걸 중점적으로 보면서 실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마구잡이로 막 다 팔로잉하고 이러면은 기준이 몇 개예요? 10개? 12개? 저는 기준은 제대로 된 한 개면 충분합니다. 그쵸? 칼도 있고 도끼도 있고 뭐 여기에는 뭐 권총도 있고 어느 거 쓸 건데요 막상 딱 제대로 된 아주 짧은 단검이라도 내가 제대로 쓰면은 딱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무기, 확실한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자신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무기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어떤 정보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정보를 거를지 그런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뭐 이제 신문기사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 어플 할 때 안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특히 이제 정치기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것도 이야기 최근에 드릴게요. 우리 투자자는 너무 정치 쪽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정치 쪽에 그런 어떤 유튜버, 정치 유튜버라든지 그 정치 쪽으로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 뭐 어떤 정책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가요. 지금 막 돈을 풀고 이러면은 또 누군가는 베네수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다 무너져야 돼요. 제조업 생산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해가지고 뭐 바로 지금 뭐 그런 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지수 ETF 인버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물리고 다 손절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인버스 ETF 죽어도 하지 말라 그래요. 책에서도 인버스 ETF는 죽어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막 정치 유튜브만 보고서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야. 이제 돈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병자라고 가끔 이제 세게 이제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정치에 이렇게 빠지시면은 그럼 조금 투자도 좀 엇박자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또 주식 시장은요 선행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그런 실물 경제랑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 막 엄청 막
파퓰리즘으로 인해서 돈을 풀고 지금 대미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게 너무 많아.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투자 정보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일부분 그래도 좀 최근에 좀 너무 우리 회원분들까지도 막 흔들리다 보니까 그거 좀 전달하면은 또 이제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온라인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풀었습니다.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사실 운이 좋게도 작년 제가 하반기부터 계속 금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경제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이라도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를 계속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대한민국의 금리 인하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FOMC가 계속 금리 인하 몇 번 할 거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를 했죠. 한번. 그럼 돈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요. 강달러 시대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건데, 그럼 자연스럽게 금값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돈이 많이 풀리면요, 금은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금 하면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자산이에요. 그럼 이 안전자산이 언제 오를까요? 세상이 혼돈스러울 때, 막 복잡할 때 많이 오릅니다. 대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금값이 올라가죠. 그리고 유가 파동이 일어날 때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치면서 금리 인하의 예고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도 막 미중 패권 전쟁도 하고 중동 난리 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안 끝나잖아요.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금값이 계속 이렇게 쭉 1년 가까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두 가지 요인이니까 반드시 외워주세요. 금리 인하, 돈이 풀면은 어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불안정하면은 미국도 막 불안정해. 그럼 금밖에 없다 이거죠. 금은 더 찍어내지 못하니까 공급량이 한정돼 있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금과 비슷하게 우리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도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가을 효과라고 불리는 계절적 특성이 실제 투자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사실 금은 계절적 특성은 따로 없고요. 가을 효과 이런 건 없고, 그냥 최근에 아마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금에 대한 어떤 기사를 보고 뒤늦게 좀 아는 경우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금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합니다. 금 가을 효과라고 하는데 계절적 특성은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제가 작년에 이제 금 투자 노트라고 해서 금 ETF로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한번 요거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금의 역사 본질 이해해서, 저는 이제 너무 깊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 수익에 필요한 것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런 예시로 항상 제갈량이 될 필요 없다. 관우장비가 되면 된다. 어차피 우리는 전장에 나서서 직접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인간은 오랫동안 금을 좋아했습니다. 그죠? 사실 금이 산업용으로 공업용으로 치면은 은보다 훨씬 효용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금이 그렇게 지정한 거예요. 이거는 합리성과 어떤 타당성으로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샤넬백 있고요, 강남 아파트 있고요,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런 어떤 효용 가치만 따진다면은 사실 꼭 그것들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금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옛날부터 금은 신성함과 부의 상징으로 했는데요. 그런 이미지가 장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상, 장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계속 인간이 좋아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근본위제 공식 채택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 금으로 바꿨잖아요. 자국의 화폐 가치를. 이것도 사실은 제안한 게 미국인데 미국이 없애버렸죠. 그래서 근본위제는 20세기 중반에서부터 폐지될 때까지, 그리고 폐지된 오늘날까지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은 과거에서도 알 수가 있죠. 24년도 제가 저거 딱 투자노트 만들 때까지 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일단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금 매장량은
불변합니다. 증가하지 않아요. 부증성이라고 하죠. 연금술을 통해서 오랫동안 금을 만들려고 했지만 연금술, 금을 만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다이아는 지금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가면은 막 영화로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바위에 이렇게 바위에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 채굴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유지하지만 채굴에 대한 비용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힘들게 캤는데 더 받고 싶은 심리가 발생하는 것은 또 당연한 이유죠. 이런 것 때문에도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사실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계속 중앙은행 화폐를 찍어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책을 보더라도 이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지금 2차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원화를 계속 중앙은행이 풀어대면은 당연히 그런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요. 상대적인 가치가 또 높아지면서도 금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노동에 대한 보상을 원화로 받기 때문에 달러 자산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금 그리고 비트코인의 자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금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투자 자산 상품이고요. 오르는 걸 사서 오래 보유해야지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은 금 투자는 이러한 용도 외에도 부자들이나 중산층이 좀 세금적인 부분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과거 좀 역사를 통해서 경제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반 이때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세계 정세가 불안정할 때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금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1980년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달러 강세가 또 강해지면서 금 가격이 급락을 했죠. 그러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했네요. 근데 더 센 게 뭐였어요? 네, 달러 강세. 그래서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금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요소의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금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 2011년도, 15년도 하락 및 횡보인데요. 이때도 이제 금 가격, 미국이 양적 완화하고요.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하고요. 이때도 달러 강세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해서 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항상 동시에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금 투자하실 때 조금 더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19년도는 횡보를 했는데요. 이때는 미중 무역 전쟁 애매했죠. 매매했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금 가격은 횡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고요. 그리고 국제 정세가 지금 막 난리도 아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역 자유주의에서 미국의 고립주의 특성이 나오면서 자신만의 편으로 이렇게 막 동맹국들이랑 하면서 오히려 동맹국들 압박하면서 대미 투자하든 관세 올리든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값이 더욱더 평소의 움직임보다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국내 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은 글로벌 금 투자자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나요? 제가 작년 24년도부터 하반기 때부터 제가 금 투자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 10월 15일 날 투자자 트레이닝 캠프라고 제가 이제 지금 무료로 지금 새벽에 매일 일어나서 지금 한 6년 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족상이 있든 뭐 결혼 관련 가족 일이 있든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채널인데 10월 15일 날 이런 금 현물 ETF를 얘기하면서 계속 그 전부터 계속 했는데 지금 금 현물 ETF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에이스 KRX 금 현물 ETF인데 또 새로 나왔는지는 최근에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뉴스 기사에서 요즘에 저거 많이 나오던데 사실 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미리 이야기를 드렸고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사실은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지나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 번 얘기해서는 잘 모르니까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100번, 200번. 금 많이 올랐다. 금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계속 오른다고 봅니다. 꾸준히 가져가세요. 팔지 말고 좋은 건 파는 게 아닙니다. 보유하면서 그걸 계속 증식시키는 거죠. 금, 비트코인은 계속 보유하면서 늘리는 겁니다. 뭐 달러는 지금 단기 고점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거는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기본적인 방향성인데 자, 김치 프리미엄은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아니면 특이한 상황일까요? 특이한 상황이죠. 특이한 상황일 때는 기준을, 매뉴얼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응 실력이죠.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의 레벨 차이가 좀 납니다. 초보자분들은 요거는 이제 막 매뉴얼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 실력이 가름이 되죠. PPT 중에 그 김치 프리미엄 현상 이거는 지금 촬영이 오늘 10월 2일이죠. 개천절 전날인데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겁니다. 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좀 낀 것 같다. 특이한 상황이죠. 특이한 상황일 때는 특이한 상황에 많이 올라갔죠. 금의 변동성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특성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와 금도 투기처럼 하는 것 같아요. 참 투자보다는 투기의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저는 반을 팝니다. 반반 이스키를 써요. 물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실을 진입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아래서부터 사고 있던 사람들이나 보유자들의 어떤 수익 실현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이니까 사실은 초보자분들은 이것만 꼭 지켜주세요. 고점만 안 잡으면 돼요. 다시 내려옵니다. 주식은요 오르고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립니다. 안 내려요? 다른 거 보시면 돼요. 이것만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전에 브리핑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12시 4분에 저렇게 크게 8% 정도 빠집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또 물려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급등 뒤엔 뭐다? 급락이다. 급락 뒤엔 급등이다라는 어떤 기준과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닐 때는 내가 무언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 물량 50%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돌려서 말하면 모르실까봐 이렇게 뭐 금은 개별 종목도 아니고 사실은 금이라는 거는 뭐 제가 뭐 현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금통장도 있고 ETF도 있는데 50% 이하로 줄여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 영원히 오른다고 계속 사기만 하는 건 아니죠. 매뉴얼도 금도 사실은 떨어질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오르는 거를 사진 않습니다. 오를 때 양봉일 때 하는 거는 단타 매매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김치 프리미엄 있다고 지금 국내 기사 있다고 막 또 포모 현상 일어나서 조바심 있어서 이렇게 고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고점을 하면 평단가, 평균 매입 단가에서 밀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쭉 길게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시간과 싸우게 됩니다. 저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도둑놈은 조바심이라고. 조바심을 가장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대부분은 밑에서 산 사람들은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 RSI 70 이상을 활용한 금 매수 매도 전략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예시로 RSI가 나왔는데 RSI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지수 ETF를 할 때 과매수랑 과매도를 볼 때 쓰는 그런 보조 지표거든요. 저는 그렇게 씁니다. 사실 금은 괜히 아는 척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금이 이 질문을 받고 금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금 인덱스 같은 거 또는 이제 미국 뭐 IAU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에이스 금 현물 ETF로도 이제 RSI 넣어서 해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한 적은 없고 저는 그냥 고점 대비 몇 프로 떨어졌는지 또는 선으로 지지 저항을 그어서 그렇게 알아보는 편이고요. 보조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이제 RSI만 나온 게 아니고 뭐 볼린저 밴드도 있고 다양하게 많잖아요. 매물대도 있고 보조지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비롯해서 다 후행지표입니다.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크게 의존하기보다 저는 캔들과 거래량에 대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요. 그 캔들과 거래량을 각각 공부하고 그 관계 또한 공부를 하면은 저는 흔히 말해서 이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인 차트 분석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조지표를 지양합니다. 쓰지 않나요. 왜냐면은 초반에는 막 그렇게 했는데 두발 자전거 타기 전에 이제 보조바퀴 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바퀴를 달고 이렇게 하는 걸 했더니 그 보조바퀴를 안 빼시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겐 보조지표 아예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본인이 뭐 찾아서 다른 곳에서 봐서 하는 거는 제가 그 욕망은 막을 수는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보조지표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 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잖아요. 저는 뭐 전문가라는 표현보다는 개인 투자자가 좋은데, 투자자는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 자체가 뭔지 몰라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랑 금 가격이랑 오히려 이제 금이랑 비트코인의 관계 이렇게까지도 가서 사실은 AI를 좀 해가지고 AI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각들입니다. 이슈들이에요. 제가 뒤에 3부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작은 조각이나 이슈들이 썸네일이나 제목들에 의해서 키워드가 자극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슈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 떠먹여주는 TV에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저도 잘하진 못하지만 엄청 잘하시는 분들보다는 초보 입문자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런 작은 조각의 이슈 하나를 보기보다 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계속 1부, 2부 때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걸 안다고 해서 어떻게 되진 않습니다,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이 본질이 뭔지, 금에 대한 본질이 뭔지를 알면은 그냥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금 가격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과 어떻게 상생하느냐, 또는 비트코인과 상생하지 않고 대체하느냐의 관계를 좀 더 알아보는 게 방향성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과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정책도 미국이 먼저 선점을 했고, 지금 USDT 위주로 이렇게 있고요. 한국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용기가 이거는 안 나네요. 저는 그래도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만, 한국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안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화 기준보다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도 또 미국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달러 기축통화로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좀 하는 게 않을까. 더 자세하게는 다른 분들도 이미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떤가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섹터가 있을까요? 참 이런 질문 받으면은 막 3, 4개 얘기할 수도 있고 5, 6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1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1개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만 주식 투자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하기보다 저의 이런 어떤 생각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K-팝 섹터를 작년부터 계속 봐왔고요. 관련해가지고 ETF도 K-팝 위주로 이렇게 있었어요. 작년에 K-팝을 보기 시작한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관세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예고를 했기 때문에, 되자마자 바로 떠오른 거는 관세였어요. 그러면은 자국의 어떤 경상수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핵심 라인들에 대해서 이제 고용 증가를 하고, 어떤 공장을 다시 해외로 빠졌던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이제 업종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뭔가 청정구역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바로 전 세계를 장악한 바로 K-팝입니다. 최근에 그 캐대언이라고 하죠. 넷플릭스에서 크게 흥행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난리도 아니거든요. 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익만 내면 돼가지고 전 보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어떤 건지, 어떤 흥행 요소가 있는지 요약본만 좀 보는 편입니다. 굳이 그거를, 전 수익만 내면 좋아하니까. 캐대언의 그런 열풍도 또 작용을 했고요. 작년 시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관세에서 청정구역이다. 이 첫 번째의 관점을 먼저 봤고요. 두 번째는 또 작은 이슈들이 좀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방탄소년단 BTS의 완전체 데뷔가 바로 작년에 올해 25년도에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가 잠깐 쉬었는데요. 글로벌 투어를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거는 실현이 지금 안 됐는데요. 유일하게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드 배치 이후로 오랫동안 진행했었던 한알령 해제가 기대가 됐었어요. 더구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이 있었고, 혹시나 정권이 민주당 정부로 바뀌게 된다면은 중국과의 교류 개선으로 인해서 한알령 해제가 되면 이제 콘서트들이 마구 열리면서,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제 동양권에서 조금 강한 S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올라가고, 서구권에 있는 하이브라든지 YG 이렇게 대형 엔터사들이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엔터주가 많이 올랐죠. 사실은 이거는 뭐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저는 오히려 높은 것들은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혹시나 만약 사시더라도 한 주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를 지금 유튜브에서 보고 뭘 믿고 이렇게 삽니까? 그래서 그냥 이러한 관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구나. 그런 다음에 미리 들어 누워서 그 다음에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가지면서 계속 대응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알령 해제 안 해줬죠. 얼마 전에 뭐 콘서트 같은 거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고 뭐 드림 콘서트 뭐 한다 안 한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또 이제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변동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또 보는 거죠. 뭐 10월 말에 있는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는지 그때 한중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한알령을 해제하게 된다면은 또 관련 중국 관련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대표적으로 뭐 여행, 카지노, 관광 그리고 뭐 이제 K-팝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파노라고 해서 게임주가 좀 올라가는데 게임주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하면 좀 국내 게임주는 당분간은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섹터도 있는데 좀 초보 입문자분들이 좀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게 K-팝 쪽이거든요. 물론 K-컬처 해가지고 요즘에 뭐 화장품도 있고요. K-뷰티 그리고 K-컬처의 대표적인 또 웹툰도 있고요.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쉽게 접근하고 공부하면 재밌을 게 K-팝 쪽이니까 이것도 한번 이렇게 관점으로 재밌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원전과 방산주에 접근할 때 유의할 점과 실전 매수 전략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 질문을 받고도 좀 많이 난감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국내 섹터, 이건 섹터거든요. 뭐 작은 테마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럼 일단 섹터 테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구별하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제가 제 채널에도 무료로도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섹터는 제 기준입니다. 섹터는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이에요. 기대감보다는 이미 실적을 내고 있는 산업들을 저는 섹터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죠. 반도체 그리고 조선, 뭐 자동차,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 뭐 부품 관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는 그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테마주의 끝판왕 뭐가 있죠? 네, 정치 테마주가 있고요. 그리고 뭐 로봇주는 지금 현재는 아직 막 실적을 엄청 내는 건 아니거든요. 로봇주도 대표적인 테마주입니다. AI 관련도 다 기대감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보안주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지금 뭐 실적을 내는 기업들도 있지만 보안주 같은 거 이런 작은 약간 테마 같은 거 시즌성도 타고 시기를 타는 것들을 테마라고 합니다. 뭐 여름에 물난리가 나면은 뭐 수도관 관련주가 나오는 거고 뭐 해킹 사태가 나오면은 보안주가 나오는 거고 뭐 대북주도 대표적인 테마주죠. 지금 10월 에이펙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테마주입니다. 지금 뭐 우리의 미래에 좀 먹거리 산업이 될 수도 있어. 근데 현재는 아닌 거. 지금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재 먹거리 산업,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강력한 제조업들 대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섹터 테마 같은 경우 중에서 지금 이제 원자력이랑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sek터 투자는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큰 추세의 흐름을 봐야 돼가지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추세선 또 그을 줄 알아야 되고 추세도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어떤 산업의 순환 구조 이렇게 선순환 구조라고 해요.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라서 사이클을 타요. 경기 순환 주기. 그래서 뭐 자동차 경기, 반도체 경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개인 투자자에게는 사실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하면은 다 존버하게 돼요. 존버하게 되면은 어떤 시간 대비 수익률로 보면은 적금한테 지는 경우도 생기고 짜증나고 심지어 뭐 차라리 잃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돈이 필요하게 되면 또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투자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섹터 투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원자력도 지금 사실 원자력은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는 원자력 보다는 지금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태양광 테마도 갖고 풍력 테마도 이렇게 가는 것처럼 원자력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필수 불가결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AI에서 핵심은요, 에너지 공급입니다. 그 에너지 공급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원자력입니다. 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좋잖아요. 그래서 뭐 체코, 폴란드에 이렇게 막 수출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야기 드리면,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력을 해야 되고, 이 AI의 가장 큰 핵심은 전력 공급이라서 그 코덱스에서 나오는 AI 전력 ETF도 제가 올해 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좀 또 많이 올랐어요. 이런 관점들, 원자력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원자력이 눌리면 눌릴수록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원자력이 올라간 상태고요. 이런 섹터를 할 때는 계속 올라가는 것들을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막 지금 조선주가 더 올라갈 거래요. 물론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계속 올라가면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하락률이 조금 더 크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이클을 탑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하락에 약한 구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높은 차트가 약간 정배열로 돼가지고 쭉 올라가는 섹터들은 조금 이렇게 지향을 하고 좀 후순위로 두고 다른 종목들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우상향 하겠죠. 방산주도, 원자력도. 근데 그게 돈 풀어서 올라가는 건지, 그 해당 섹터나 산업이 정말 펀더멘탈이 발달해서 올라가는 건지는 구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반도체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사이클을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산주랑 원자력은 또 다시 차트가 조금 늘리거나 좋은 가격대가 왔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매수 전략입니다. 높은 거는 저는 안 해요. 제가 쫄보라서 저는 싼 것만 합니다. 아무리 이런 펀더멘탈 뭐 기초 뭐 가치 분석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치 분석을 개인 투자자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격 메리트만 봅니다. 가치보다 저는 가격에 입각해서 접근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고 구매를 할 때 가격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이성적이고 맞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주는 그 어떤 뉘앙스, 멋있음은 있는데 저는 가치를 볼 줄 몰라서 앞으로도 못 볼 것 같고, 가치라는 거는 사실 지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사실 떠나갈 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치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못한다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펀더멘탈이나 가치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저는 인간의 욕망, 인류 태초부터 변하지 않는 욕망, 심리 분석, 재료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죠. 사실 어느 정도 이런 유튜브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건드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을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막 돈 되는 정보를 막 주기보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차트가 높은 것들, 계속 어떤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거의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만 유나라고요. 차트가 만들어지면 뉴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차트 분석, 그럼 차트 분석만 하면 무조건 되냐? 그게 아니고요. 차트는요, 캔들과 거래량입니다. 그 캔들은요, 자본가의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재무제표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시 리스크도 날 수 있고요.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뭐 스탠바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언론 기사도 많고요.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돈의 흐름이에요. 그 돈의 흐름이 바로 캔들에 나옵니다. 돈이 들어오면 양봉이 나오고요. 돈이 빠지면은 음봉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음봉이 있고요, 가짜 음봉이 있습니다. 그건 또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캔들과 거래량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깊숙하게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가치 투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 투자나 단타로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고 있고,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쓰는 본인만의 꿀팁 있으실까요?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보문고나 이런 대형 서점을 가요. 그래서 대형 서점에 가서 어떤 뭐 배당주 투자가 많거나 미국 주식 막 유행하면은 책이 많이 깔리거든요. 그게 한참 유행일 때 책이 많이 팔리니까 좀 그런 거는 경계를 합니다. 저도 책을 출간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좀 교보문고나 이런 대형 서점 뭐 영풍문고나 이렇게 가가지고 좀 보는 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자산 시장이 한창 좋을 때는 좀 재테크 책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막 금리 인상이 되고 자산 시장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할 때는 뭐가 많이 나와요? 자기계발 책이 많이 깔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기계발 책이 많이 깔렸을 때 저는 재테크 책을 사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막상 주식 책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공부보다는 빠른 판단과 결정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대중들은 대부분은 삶이 너무 많이 지쳐서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뒷북을 또는 고점에 잡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한번 보는데 여러 가지 그냥 뭐 흔히 이런 밈들이 있잖아요. 인간 지표 모은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그래도 가장 약한 수준의 수위로 하나를 풀어드립니다. 나머지는 너무 세가지고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장에 자기계발 책이 나왔다가 재테크 책이 나왔다가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예전보다는 돈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경제경영 쪽에서 계속 이렇게 많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뭐 다른 채널에 이렇게 출연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제 의사로 한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PD님이랑 이렇게 제작진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제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전달 드리려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실 다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동그라미보다는 삼각형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투자자는 그런데 둥그스러운 것보다는 날카로운 칼날을 항상 갈아 넣어야 되고 예민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랑 온라인에서 전달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딱 12분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25,000원으로 강의장 대관비만 받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사실 오실 일 하나 만들어서 꼭 오신다면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온라인의 장점도 있지만 사실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투자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 소수에게 현실성 있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10년 전부터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자책 VOD 본다고 내 계좌 잔고 바뀌지 않습니다. 전자책 사서 보고 VOD 본다고 해서 바뀌었으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책팔이, 강의팔이 이런 얘기들도 점점 많잖아요.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자신의 몸값을 높여서 하는 건데 사실 강의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어떤 가치관과 결이 영상 통해서 어느 정도 통한다면은 저는 이 오프라인 와서 투자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틀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그 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넣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를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5년 만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저도 좀 옛날보다 덕분에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먹고 살기에 바빠서 사실은 아예 그런 걸 아예 하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유튜브로는 아직 자체적인 시스템과 인력이 없어서 힘들 것 같고요. 좀 오프라인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 중단될지는 모르니까 한번 서울에 오실 일 있거나 서울에 거주하시거나 이렇게 있다면은 한번 찾아오시면은 현장에서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